서울의 심장부 테헤란로의 밤은 꺼지지 않는 인공의 별들로 가득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높고 밝게 빛나는 TK타워의 펜트하우스 오피스. 그곳은 제국의 주인이자 절대 권력자인 강태준 회장의 공간이었다. 하지만 오늘 밤 그 공간을 채우고 있는 것은 승자의 여유가 아닌 숨막히는 침묵과 얼음장 같은 분노였다. 벽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스크린에서는 쉴 새 없이 뉴스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유능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강태준의 이름을 단호하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언급했다. 속보, TK그룹 강태준 회장 미공개 정보 이용한 주가 조작 및 핵심 기술 유출 혐의로 검찰 수사 착수, 단독 검찰 TK그룹 본사 압수수색, 강 회장 출국 금지 조치. 강태준은 미동도 없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 들린 값비싼 크리스탈 잔 안에서는 최고급 위스키가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오직 화면 속 자신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다. 평소라면 자신감과 위엄으로 가득했을 그 얼굴이 지금은 범죄자의 낙인이 찍힌 채 전국으로 송출되고 있었다. 단단히 움켜쥔 주먹 위로 푸른 힘줄이 솟아올랐다.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다. TK그룹이 차세대 반도체 시장을 제패하기 위해 수년간 쏟아부은 핵심 기술이 경쟁사인 유성테크놀로지로 넘어갔다는 의혹,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막대한 시세 차익을 챙겼다는 혐의. 누군가 기가 막히게 정교한 덫을 놓았고 그는 그 덫의 정중앙에 걸려들었다. 회장님, 그의 충직한 비서이자 오른팔인 윤 실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의 얼굴에도 수심이 가득했다. 김앤박의 최 변호사 팀이 도착했습니다. 강태준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렸지만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들여보내. 잠시 후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이라 불리는 김앤박의 베테랑 변호사들로 구성된 팀이 회의실로 들어섰다. 그들을 이끄는 최 변호사는 강태준의 아버지 때부터 TK그룹의 법률 자문을 맡아온 노인이었다. 그는 착잡한 표정으로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회장님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증거들이 너무나 명백하게 회장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최 변호사의 말에 다른 변호사들도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몇 시간 동안 검찰이 흘린 정보들을 분석했지만 빠져나갈 구멍을 찾지 못했다. 내부자의 소행으로 보이는 기술 유출 경로,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시점에 이루어진 강태준 명의의 차명 계좌 거래 내역까지. 모든 퍼즐 조각이 강태준이라는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한 짓이라는 건가? 강태준의 목소리에 날카로운 냉기가 서렸다. 아닙니다. 그럴 리가요. 하지만 상대가 작정하고 파놓은 함정입니다. 모든 증거가 조작되었거나 최소한 의도적으로 회장님께 불리하게 해석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그래서 해결책은 뭔가 내가 듣고 싶은 건 상황 분석이 아니라 해결책이야. 그의 섯을 퍼런기세의 대한민국 법조계를 주름잡던 노련한 변호사들이 입을 굳게 다물었다. 그들이 내놓을 수 있는 최선의 방어는 정상 참작을 호소하거나 경영상의 판단 착오를 주장하며 형량을 줄이는 것뿐이었다. 패배를 인정한 채 시작하는 싸움. 강태준이 가장 경멸하는 방식이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납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다. 모두가 절망적인 침묵에 빠져 있을 때 구석에 서 있던 윤 실장이 어렵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한 사람을 만나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누구? 한서연 변호사라고 합니다. 한서연.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다. 강태준의 미간이 좁혀졌다. 최 변호사가 못마땅한 표정으로 끼어들었다. 윤 실장, 지금 장난할 때가 아니네. 듣도 보도 못한 변호사를 어디서. 유명 로펌 소속은 아닙니다.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그녀가 맡았던 기업 소송들을 조사해봤습니다.
승소율이 100%입니다. 특히 이렇게 증거가 명백해 보이는 불리한 사건들만 골라서 맡았는데도 단 한 번도 패소한 적이 없습니다. 윤 실장의 말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그는 밤새 가능한 모든 수를 찾아 헤맸고 그 끝에서 한서연이라는 희미한 빛을 발견한 것이었다. 그녀의 방식은 좀 특이하다고 합니다. 기존의 법조계 관행과는 전혀 다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적도 많고 이름이 널리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강태준은 잠시 눈을 감았다. 자존심이 상했다. 이 강태준이, TK의 강태준이 이제는 이름 없는 변호사에게까지 손을 벌려야 하는 신세가 되었단 말인가. 하지만 그는 현실주의자였다. 지금은 자존심을 세울 때가 아니었다. 눈앞에 이 유능하지만 틀에 박힌 변호사들은 이미 백기를 든 것이나 다름없었다. 연락해. 짧은 한마디에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 다음 날 오후 강태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한서연이라는 여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제와는 달리 감정을 완벽하게 통제한 그의 얼굴은 얼음 가면처럼 차가웠다. 그는 일부러 약속 시간보다 15분이나 늦게 그녀를 들어오게 했다. 기선을 제압하려는 의도였다. 마침내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안으로 들어섰다. 강태준은 무심한 척 서류를 넘기며 곁눈질로 그녀를 훑었다. 예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화려한 명품으로 치장한 커리어 우먼일 것이라는 생각과 달리 그녀는 지극히 평범하고 단정한 검은색 바지 정장을 입고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차분했고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 상대를 꿰뚫어 보는 듯한 깊고 고요한 그 눈빛만은 예사롭지 않았다. 그녀는 위압적인 사무실의 분위기에도 자신을 기다리게 한 무례함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는 듯 보였다. 한서연입니다. 그녀가 먼저 자신을 소개하며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힘이 있었다. 강태준은 그제야 서류에서 눈을 떼고 그녀를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는 거대한 책상 뒤편의 의자에 몸을 기댄 채 오만한 자세로 그녀를 아래 위로 훑어보았다. 내 사건이 어떤 건지는 들었을 텐데. 네, 언론에 보도된 것 이상으로 자세히 검토했습니다. 그녀는 태연하게 대답하며 그의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강태준은 테이블 위로 두꺼운 사건 파일 뭉치를 밀어보냈다. 김앤박의 최고 엘리트들이 몇 날 며칠을 매달리고도 뾰족한 수를 못 찾은 사건이야. 당신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을지 궁금하군. 그의 말에는 노골적인 비아냥과 무시가 담겨 있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위축되거나 불쾌감을 드러낼 법한 상황. 하지만 한서연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파일을 향해 손을 뻗었다. 제가 뭘 할 수 있는지는 제가 결정합니다. 회장님께서는 그저 사실만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녀는 파일을 열어보지도 않고 말했다. 그 모습에 강태준의 눈썹이 살짝 꿈틀거렸다. 사실은 검찰이 떠드는 그대로야. 모든 증거가 나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는 거. 증거는 종종 거짓말을 합니다, 회장님. 중요한 것은 증거 뒤에 숨겨진 진실이죠. 한서연은 드디어 파일을 열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는 속도로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다. 마치 소설책을 읽는 듯한 속도였지만 그녀의 시선은 날카롭게 각 페이지의 핵심을 꿰뚫고 있었다. 잠시 후 그녀는 특정 페이지에서 손을 멈췄다. 익명의 제보자가 검찰에 증거를 넘긴 시점이 오전 9시 32분, 그리고 언론에 최초 보도가 나간 시점이 오전 9시 58분, 단 26분 만입니다. 검찰이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하고 보도 자료를 작성해서 배포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이죠. 강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변호사팀도 지적했던 부분이었지만 그녀처럼 단호하게 핵심을 찌르지는 못했다. 한서연은 계속해서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확신이 담겨 있었다. 유출되었다는 기술 데이터 유성 테크놀로지 측에서 이 기술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해당 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EUV 장비는 전 세계적으로 극소수이며 유성 테크놀로지는 아직 그 장비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이 기술을 받아도 당장은 쓸모가 없다는 뜻입니다. 기술 유출 자체가 목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설이 성립되죠. 그녀는 강태준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 사건의 본질은 기술 유출이나 주가 조작이 아닙니다. 강태준이라는 사람을 끌어내리기 위한 여론 재판입니다. 상대는 법정에서의 승리보다 회장님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것에 더 큰 목적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태준은 처음으로 의자에서 등을 떼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끓어오르던 분노와 답답함 속에서 처음으로 명확한 논리의 빗줄기를 본 것 같았다. 이 여자는 사건의 표면이 아닌 그 이면을, 상대의 의도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상대가 누군지 짐작가는 사람은 있습니까? 한서연이 물었다. 유성 테크놀로지의 박진우 회장. 역시 그렇군요. 그렇다면 싸움은 더 간단해질 수도 있습니다. 오만하고 자신감에 찬 사람일수록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믿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그런 믿음은 반드시 허점을 남기기 마련입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만남은 생각보다 훨씬 짧았다. 이 사건 제가 맡겠습니다. 그녀는 통보하듯 말했다. 강태준은 잠시 그녀를 말없이 응시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왔지만 이런 종류의 사람은 처음이었다. 두려움도 아첨도 욕망도 보이지 않는 눈. 오직 이성과 논리 그리고 진실을 향한 집요함만이 느껴졌다. 이길 수 있으나 그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자존심을 버린 순수한 질문이었다. 한서연은 사무실 문을 향해 돌아서려다 잠시 멈춰섰다. 그리고는 어깨너머로 그를 돌아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저는 이기고 지는 싸움에는 관심 없습니다. 저는 오직 사실을 증명할 뿐입니다. 회장님께서 무고하시다면 저는 그것을 세상에 증명해 보일 겁니다.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미련 없이 사무실을 나갔다. 텅 빈 공간에 홀로 남은 강태준은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다. 여전히 폭풍은 그의 머리 위에서 휘몰아치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고요해지는 것을 느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아주 멀리서 깜빡이는 작은 등대 불빛을 발견한 기분이었다. 그는 방금 전 그녀가 앉았던 의자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한서연. 그는 그 이름을 조용히 입안에서 되뇌었다. 다음 날부터 티켓타워 35층 회장. 비서실 옆에 위치한 소규모 회의실 하나가 한서연의 전쟁기지로 변했다. 그녀는 김앤박의 거대한 팀을 정중히 돌려보내고 자신의 사무실에서 데려온 단 한 명의 유능한 사무장과 함께 그곳에 자리를 잡았다. 거대한 TK그룹의 운명이 걸린 사건을 변호사 한 명과 사무장 한 명이 맡는다는 소식에 사내에는 불안한 술렁임이 퍼졌지만 강태준의 절대적인 신임 아래 그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하지 못했다. 한서연의 업무 방식은 그야말로 파격적이었다. 그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 자료들을 파고드는 대신 사건의 원점, 즉 TK그룹의 내부 시스템부터 샅샅이 훑기 시작했다. 그녀의 첫 번째 요구사항은 지난 3년간의 모든 서버 접속 로그 이메일 송수신 기록, 그리고 핵심 기술 연구원들의 모든 출입 기록이었다. 그 데이터의 양은 실로 어마어마해서 TK의 IT 보안팀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변호사님, 이 모든 데이터를 분석하시려면 몇 달은 좋게 걸릴 겁니다. 검찰이 특정한 부분만 보안팀장이 난감한 표정으로 말했지만 한서연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단호하게 말했다. 상대는 우리가 그 특정한 부분만 볼 것이라고 예상하고 덫을 놨을 겁니다. 우리는 그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곳, 그들이 하찮다고 무시하고 지나쳤을 일상의 기록들 속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녀는 마치 숙련된 고고학자처럼 방대한 데이터의 지층을 파고들었다. 낮과 밤의 경계가 무너졌다.
회의실의 거대한 화이트보드는 복잡한 접속 경로와 시간대별 인물들의 동선 의심스러운 데이터 패킷들로 빼곡하게 채워져 갔다. 강태준은 처음 며칠간은 보고만 받으며 그녀의 작업을 지켜보았다. 하지만 태생적으로 통제광인 그는 이내 답답함을 견디지 못하고 밤늦게 그녀의 전쟁기지를 찾기 시작했다. 그는 그곳에서 완전히 새로운 모습의 한서연을 발견했다. 첫 만남의 차갑고 냉정한 변호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머리를 대충 질끈 묶어 올린 채 수십 개의 모니터에서 쏟아지는 정보들과 사투를 벌이는 전사였다. 그녀의 눈은 놀라운 집중력으로 빛났고 가끔씩 아주 작은 단서를 발견했을 때 그녀의 입가에 스치는 희미한 미소는 그 어떤 보석보다도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어느 날 밤 강태준이 커피 2잔을 들고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그녀는 거대한 스크린 앞에 서서 무언가를 골똘히 보고 있었다. 아직 퇴근 안 했군. 그의 목소리에 그녀가 돌아보았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총기로 가득했다. 회장님이야말로 아직 안 주무셨군요. 내 제국이 불타고 있는데 잠이 올 리가. 그는 무심하게 대꾸하며 그녀에게 커피 잔을 건넸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잔을 받아들었다. 따뜻한 온기에 그녀의 손가락이 살짝 떨리는 것을 그는 놓치지 않았다. 뭘 보고 있었나?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스크린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화면에는 기술 자료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에 접속 로그가 복잡한 코드로 떠 있었다. 계엄찰은 이 계정이 연구팀의 김대리 계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의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사용됐죠. 하지만 보십시오. 그녀는 키보드를 몇 번 두드려 로그를 확대했다. 데이터에 접근하고 압축하고 외부 서버로 전송하는 데 걸린 시간이 불과 3분 12초입니다. 그리고 사용된 명령어들을 보면 일반적인 연구원이 사용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이건 서버 구조를 완벽하게 꿰고 있는 최고 수준의 해커나 내부 보안 전문가의 솜씨입니다. 김 대리는 평범한 연구원일 뿐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강태준의 눈이 번뜩였다. 계정을 도용당했다는 건가? 그 이상입니다. 단순히 계정을 훔친 것이 아니라 김 대리의 평소 업무 패턴까지 분석해서 그가 자리를 비우는 시간 주로 사용하는 PC까지 정확하게 노렸습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이 김 대리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일부러 몇 가지 간단한 실수를 섞어 넣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완벽하게 위장하려 한 나머지 오히려 전문가의 흔적을 남기고 만 겁니다. 강태준은 스크린의 코드들을 바라보았다. IT 비전문가인 다른 변호사들은 이해하지 못했을 부분이었다. 하지만 그는 달랐다. TK그룹을 이끌면서 기술의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해온 그에게는 그녀의 설명이 명확하게 이해되었다. 이 여자는 사건의 본질을 꿰뚫고 있었다. 검찰과 상대가 만들어 놓은 거짓 증거의 얇은 껍질을 벗겨내고 그 안에 숨겨진 조작의 흔적을 찾아낸 것이다. 그 순간 강태준은 자신도 모르게 한서연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모니터의 푸른빛을 받아 반짝이는 그녀의 옆모습, 무언가에 깊이 몰두한 지적인 모습이 그의 가슴에 강렬하게 박혀들었다. 단순한 변호사에 대한 신뢰나 감탄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느끼는 원초적인 끌림에 가까웠다. 그는 자신이 그녀에게 매료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정적이 흘렀다. 오직 서버 팬이 돌아가는 낮은 소음만이 회의실을 채웠다. 강태준은 애써 시선을 돌리며 마른 입술을 축였다. 그래서 범인은 내부에 있다는 건가? 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이날을 준비해온 회장님의 모든 것을 잘 아는 인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그의 심장에 박혔다. 배신감과 함께 다시금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옆에 있는 그녀의 존재가 이상한 안도감을 주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그 후로 며칠 동안 그들의 밤샘 작업은 계속되었다. 강태준은 어느새 단순한 의뢰인을 넘어 그녀의 가장 유능한 조력자가 되어 있었다.
그는 그룹의 총수로서 자신이 가진 모든 정보와 권한을 이용해 그녀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즉시 대령했다. 그녀가 가설을 세우면 그는 자신의 경험과 직관으로 그 가설의 허점을 보완해 주었다.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를 넘어 마치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완벽한 파트너처럼 보였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거의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을 때였다. 한서연은 마침내 범인의 실체에 거의 근접한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희열에 찬 그녀가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그녀의 개인 휴대폰이 조용히 울렸다. 회의실을 가득 채웠던 팽팽한 긴장감이 그 전화벨 소리 한 번에 부드럽게 녹아내렸다. 강태준은 무심코 그녀를 보았다. 그리고 그는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목격했다. 스크린 속 숫자들과 싸우던 냉철한 전사의 얼굴이 전화기 액정에 뜬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눈 녹듯 부드럽게 풀렸다. 그녀의 입가에 피어난 미소는 그가 지금까지 보았던 그 어떤 표정보다도 따뜻하고 아름다웠다. 네, 민호 씨, 아직 사무실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다. 강태준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민호 씨, 그 다정한 호칭. 밥은요? 그럼요. 아까 윤 실장님이 챙겨주셔서 먹었어요. 걱정 말아요. 주말에는 아마 힘들 것 같아요. 미안해요. 일이 거의 다 끝나가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 네. 끊어요. 짧은 통화였지만 그 안에는 두 사람 사이에 깊은 신뢰와 애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전화를 끊은 한서연은 잠시 휴대폰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 모습은 마치 견고한 성벽 안쪽에 숨겨진 비밀의 화원을 엿본 듯한 충격을 강태준에게 안겨주었다. 그녀에게는 다른 세계가 있었다. 이 치열한 싸움이 끝나면 돌아갈 따뜻한 안식처가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김민호라는 남자가 있었다. 강태준은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씁쓸함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강렬한 질투심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는 지금까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손에 넣어왔다. 하지만 바로 눈앞에 있는 이 여자 그녀의 마음만은 자신이 가질 수 없는 영역에 있다는 사실이 그를 참을 수 없게 만들었다. 그는 방금 전까지 그녀와 완벽한 파트너라고 생각했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자신은 그저 그녀의 의뢰인일 뿐이었다. 한소연은 다시 일에 집중하려는 듯 컴퓨터 앞에 앉았다. 그녀는 강태준의 내면에서 휘몰아치는 폭풍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다. 회장님,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내일이면 박진우 회장을 올가맬 마지막 증거를 손에 쥘 수 있을 겁니다. 그녀는 승리를 확신하며 말했지만 강태준의 귀에는 그 말이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진 작고 소박한 반지에 머물러 있었다. 그는 이전까지 그 반지를 전혀 의식하지 못했다. 두 개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하나는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고 박진우를 무너뜨리기 위한 공적인 전쟁.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저 견고한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녀를 차지하기 위한 아주 사적인 전쟁이었다. 그리고 강태준은 자신이 그 어떤 전쟁에서도 패배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남자라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다. 그의 눈빛이 차갑고도 뜨겁게 어둠 속에서 번뜩였다. 한서연이 예고한 다음 날이 밝았다. TK그룹의 법무팀 명의로 유성테크놀로지의 박진우 회장을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고소장이 검찰에 정식으로 접수되었다. 강태준의 변호인단이 방어에만 급급할 것이라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기습적인 역공이었다. 언론은 즉각 이 소식을 대서특필했다. 벼랑 끝에 몰렸던 강태준의 방역, 대중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쏟아졌다. 유성테크놀로지 측은 즉각 적반하장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지만 한서연이 고소장과 함께 제출한 증거자료 목록 일부가 언론에 흘러나가면서
분위기는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다. 증거 자료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TK그룹 내부 서버에 접속한 김대리 계정의 IP 주소가 유성테크놀로지 본사 근처의 한 오피스텔에서 발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점, 그리고 그 오피스텔의 임차인이 유성테크놀로지 전략기획실 소속 차장의 처남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실까지. 한서연과 강태준이 밤을 새워 찾아낸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그리며 박진우의 턱밑을 겨누고 있었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박진우의 직접적인 개입을 증명할 수 없었다. 하지만 대중의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검찰이 TK그룹뿐만 아니라 유성테크놀로지를 향해서도 수사의 칼날을 돌리게 만들기에는 충분했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계획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자 박진우는 처음으로 초조함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호화스러운 집무실에서 신문을 구겨 던지며 비서에게 고함을 쳤다. 강태준, 그 자식 죽으라는 법은 없나? 복은 도대체 어떤 놈이 뒤를 봐주고 있는 거야? 김앤박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서연이라는 개인 변호사라고 합니다. 한서연 듣도 보도 못한 계집애가 감히 내 일에 죄를 뿌려. 박진우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자신의 부와 권력으로 법조계 인사들을 구워 삼는데 이골이 난 사람이었다. 그에게 변호사란 그저 돈으로 부릴 수 있는 기술자에 불과했다. 그런데 감히 이름 없는 변호사 하나가 자신의 대업을 망치려 들고 있었다. 그 여자에 대해 알아봐. 과거 가족 친구 돈 문제. 뭐든 좋아. 먼지 하나까지 샅샅이 털어와. 호랑이를 잡으려면 먼저 그 주변의 여우부터 처리해야지. 박진우의 잔혹한 방역이 시작되었다. 며칠 후 법조계 내부 통신망과 익명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서연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그녀가 과거 승소했던 사건들을 걸고 넘어지며 의뢰인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암시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했다는 식의 흑색 선전이었다. 심지어 그녀의 사생활, 특히 남자친구인 김민호의 신상까지 거론되며 인신공격성 비방이 난무했다. 한서연은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자신 때문에 아무 상관없는 민호까지 고통받는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거웠다. 그날 저녁 그녀는 민호에게서 온 전화를 받았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지쳐 있었다. 서연아, 인터넷에 떠도는 글들. 다 사실 아니지. 민호 씨 미안해요. 나 때문에. 아니야, 난 괜찮아. 난 널 믿으니까. 하지만 네가 걱정돼. 이렇게 위험한 일인 줄 몰랐어. 그냥 평범한 기업 자문 같은 게 아니었구나.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자신이 알지 못하는 세계에 발을 들인 연인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한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평범하고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그에게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암투는 너무나 낯설고 위험한 세상의 이야기일 터였다. 그녀가 착잡한 마음으로 전화를 끊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강태준이 차가운 얼굴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고 그 화면에는 한서연을 비방하는 기사들이 가득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잠겨 있었다. 박진우의 발악일 뿐입니다. 신경 쓰실 것 없습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한서연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강태준은 그녀의 미세한 표정 변화에서 그녀가 결코 괜찮지 않다는 것을 읽어냈다. 예상했다고? 당신 남자친구 신상까지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게 괜찮아 보여. 이건 단순한 언론 플레이가 아니야. 선을 넘은 인격 살인이라고.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나다. 지금 당장 우리 홍보팀이랑 법무팀 전부 비상 소집해. 인터넷에 한서연 변호사에 대해 허위 사실 유포하는 놈들, 최초 유포자부터 단순 공유자까지 싹 다 잡아들여.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해. 단 한 놈도 빼놓지 마. 그리고 언론사에 연락해서 관련 기사 전부 내리라고 해. 불응하는 곳은 앞으로 우리 그룹 광고 영원히 없을 줄 알아. 그의 지시는 거침없고 단호했다. TK그룹이라는 거대한 기계가 그의 명령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그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제국의 군대를 움직이는 왕의 모습. 그 압도적인 존재감과 서슬, 퍼런 분노가 이상하게도 그녀의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고 있었다. 전화를 끄는 강태준은 그녀에게로 성큼성큼 다가왔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위험할 정도로 가까워졌다. 그는 그녀를 똑바로 내려다보며 말했다. 한 변호사, 당신은 내 변호사야. 당신에 대한 공격은 곧 나에 대한 공격이야. 내가 당신을 지킬 거야. 그러니 당신은 싸움에만 집중해. 다른 건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 그의 뜨거운 시선과 나직한 목소리가 그녀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단순한 의뢰인과 변호사의 관계를 넘어서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지키려는 강렬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저도 모르게 시선을 피했다. 심장이 통제할 수 없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강태준의 보호는 노골적이 되었다. 그는 최고 수준의 경호원들을 붙여 24시간 그녀의 신변을 보호하게 했고, 그녀의 출퇴근 역시 자신의 전용 차량으로 직접 챙겼다. 박진우 측의 더러운 공격은 TK그룹의 막강한 자금력과 법적 대응 앞에 힘을 잃고 순식간에 자취를 감추었다. 하지만 박진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언론 플레이가 막히자 그는 더욱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증거를 분석하던 한서연의 사무실로 괴한들이 침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다행히 미리 대기하고 있던 강태준의 경호원들에게 저지되었지만 자칫하면 끔찍한 일이 벌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강태준은 창백하게 굳어있는 한서연을 발견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자켓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자켓에서는 그의 청과 짙은 향수 냄새가 묻어났다. 괜찮아, 그가 물었다. 한서연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태어나서 처음 겪는 생명의 위협이었다. 강태준은 떨리는 그녀의 어깨를 강하게 감싸 안았다. 위로인지 보호인지 모를 단단한 팔 안에서 한서연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이 남자의 곁은 위험했지만 역설적이게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처럼 느껴졌다. 오늘은 우리 집으로 가. 그의 말은 명령에 가까웠다. 내한도입니다. 그건 TK타워는 외부인의 출입이 완벽하게 통제돼. 지금 당신이 혼자 있는 것보다 훨씬 안전해. 이건 내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야. 거절은 거절한다. 그는 반박의 여지를 주지 않았다. 결국 한서연은 그의 차를 타고 불 꺼진 서울의 도로를 달려 그의 펜트하우스로 향했다. 제국의 심장, 그 누구도 함부로 엿볼 수 없는 지극히 사적인 공간에 그녀는 발을 들였다. 도시의 모든 야경이 발 아래 융단처럼 펼쳐진 그곳에서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서서히 그리고 결정적으로 허물어지고 있었다. 강태준의 펜트하우스에서 맞이한 아침은 낯설고도 고요했다. 통유리창 너머로 아직 잠에서 깨지 않은 서울의 새벽 풍경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다. 한서연은 게스트룸 침대에서 뒤척이다 몸을 일으켰다. 어젯밤의 소동과 긴장감 때문인지 깊이 잠들지 못했다. 그녀는 샤워를 하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차에 준비해두었던 여분의 정장으로 갈아입었다. 거실로 나오자 은은한 커피향이 그녀를 맞았다. 강태준이 평소의 칼 같은 수트 차림이 아닌 편안한 캐주얼 차림으로 주방 아일랜드 식탁에 기대어 서 있었다. 그의 그런 모습은 재벌 총수라는 갑옷을 벗어 던진 강태준이라는 한 남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해 낯설었다. 일어났나. 그가 그녀를 발견하고는 말했다. 그의 앞에는 간 내린 커피 2잔이 놓여 있었다. 어젯밤엔 경황이 없어서 몰랐는데 여기서 보니 더 아찔하군. 박진우 그 자식. 그는 어젯밤 일을 떠올리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 한서연은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그에게 다가갔다. 저는 괜찮습니다. 덕분에요. 천만에 앉아.
간단하게 뭐라도 먹고 가지. 그는 갓 구운 토스트와 스크램블 에그가 담긴 접시를 그녀 앞에 놓아주었다. 지극히 평범한 아침 식사였지만 대한민국 정점에 서 있는 남자와 그의 펜트하우스에서 단둘이 마주 앉아 있다는 비현실적인 상황은 그녀를 어색하게 만들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다. 사건 외에는 어떤 사적인 대화도 나눠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때 한서연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뜬 민호 씨라는 이름을 본 순간 그녀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녀는 저도 모르게 강태준의 눈치를 살피며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향했다. 아, 내 민호 씨. 서연아 괜찮아. 어제 연락도 없고 무슨 일 있었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민호의 다정한 목소리에 그녀는 순간 울컥하고 말았다. 어젯밤에 위험했던 순간, 그리고 지금 자신이 처한 이 기묘한 상황을 그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아니에요. 그냥 어제 일이 좀 많아서 너무 피곤해서 바로 잠들었어요. 미안해요. 걱정했죠. 거짓말이었다. 그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에게 거짓말을 했다. 그래, 다행이다. 오늘 주말인데 저녁에 잠깐이라도 볼까? 너 좋아하는 파스타 먹으러 가자. 요즘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서. 그의 제안에 한서연은 가슴이 아파왔다. 그녀에게는 민호와 함께하는 파스타 영화 보기 같은 평범한 일상이 간절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민호 씨, 정말 미안한데 오늘도 나가봐야 할 것 같아요. 사건이 거의 막바지라서. 또 서연아, 그 사건 대체 언제 끝나? 너 자신을 너무 혹사하는 거 아니야? 내 건강이 더 걱정돼. 그의 목소리에서 서운함이 묻어나왔다. 그는 언제나 그녀의 건강과 안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그의 걱정이 고마우면서도 지금 이 순간에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다. 정말 미안해요. 이번 주만 참아줘요. 다 해결하고 연락할게요. 결국 그녀는 또다시 그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내뱉고 말았다. 힘없이 전화를 끄는 그녀의 등 뒤로 강태준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적인 일 때문에 공적인 일을 그르치는 타입은 아닌 줄 알았는데 그는 어느새 그녀의 바로 뒤에 서 있었다. 그의 말은 비난처럼 들렸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복잡 미묘했다. 죄송합니다. 사과할 필요 없어. 그 남자한테는 미안하게 됐군. 주말을 망쳐서 강태준은 다시 아일랜드 식탁으로 돌아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는 방금 전 그녀의 통화 내용을 전부 들었을 것이다. 한서연은 자신의 사생활 가장 깊숙한 부분을 그에게 들켜버린 것 같아 얼굴이 화끈거렸다. 평온했던 민호와의 관계에 강태준이라는 존재가 거대한 폭풍이 되어 몰아치고 있었다. 민호가 상징하는 안전하고 고요한 항구와 강태준이 이끄는 위험하지만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격전지 사이에서 그녀의 마음이 세차게 흔들렸다. 그 주말 내내 두 사람은 펜트하우스 서재에서 마지막 증거를 정리하는 데 몰두했다. 밖은 평화로운 주말이었지만 그들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시간이었다. 그러다 잠시 휴식을 취하던 순간 강태준이 불쑥 입을 열었다. 왜 변호사가 됐지? 네, 이렇게 험한 일을 왜 하는지 궁금해서. 그의 질문은 너무나 뜻밖이었다. 한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대답했다. 아버지가 억울한 일로 모든 걸 잃으셨어요. 아무도 아버지를 믿어주지 않았죠. 법이라는 게 얼마나 힘 있는 자에게 유리하고 힘없는 자에게 가혹한지 어릴 때부터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적어도 내 손에 잡힌 진실만큼은 절대로 외면당하게 만들지 않겠다고. 그녀는 처음으로 그에게 자신의 깊은 속내를 털어놓았다. 강태준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작은 어깨에 얼마나 무거운 사명감이 얹혀 있는지 그는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그녀가 그저 돈이나 명예를 위해 일하는 변호사가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마침내 박진우의 숨통을 끊을 마지막 한 수가 완성되었다. 모든 준비가 끝난 그날 밤 강태준은 그녀를 데리고 펜트하우스의 테라스로 나갔다.
발 아래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흩뿌려져 있었다. 이제 곧 모든 게 끝날 거야. 강태준이 도시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네, 진실이 밝혀지겠죠. 한서연 변호사. 그가 문득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는 그녀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깊었다. 당신에게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 알아. 그의 직설적인 말에 한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하지만 이 말을 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말해야겠어.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땐 그저 유능한 변호사라고만 생각했어. 하지만 함께 이 싸움을 헤쳐오면서 당신이라는 사람에게 빠져들었어. 이건 의뢰인으로서의 감사함 그 이상이야. 그의 고백은 거침없었고 뜨거웠다. 한서연은 숨을 쉬는 것조차 잊은 채 그를 바라보았다. 회장님, 그건 부적절합니다. 그녀는 겨우 이성을 쥐어짜내 대답했다. 그래, 부적절하지. 하지만 감정이라는 게 언제나 적절한 때를 가려서 오지는 않더군. 그는 한 걸음 더 그녀에게 다가왔다. 오해는 하지 마. 당신의 관계에 끼어들 생각은 없어. 그건 온전히 당신의 선택이니까.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줬으면 해. 이 모든 일이 끝나고 나면 당신의 옆자리를 두고 경쟁할 남자가 여기 한 명 있다는 걸. 그는 선전포고를 했다. 비겁한 방법으로 빼앗는 것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겠다는 선언이었다. 그의 방식은 오만했지만 동시에 그녀라는 존재를 완벽하게 존중하고 있었다. 그는 선택권을 온전히 그녀에게 넘겼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남자야, 한서연. 그게 TK그룹이든 당신이든. 그 말을 끝으로 그는 돌아섰다. 한서연은 홀로 테라스에 남아 차가운 밤 공기를 맞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터질 것처럼 복잡했다. 강태준의 고백은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깨워버렸다. 민호에 대한 미안한 변호사로서의 직업윤리, 그리고 강태준이라는 남자에게 걷잡을 수 없이 끌리는 자기 자신. 그녀는 주머니 속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액정 화면에는 조금 전 민호에게서 온잘자 서연아라는 짧은 메시지가 떠 있었다. 그 다정한 메시지가 오늘따라 유난히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평온한 마음으로 그 메시지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전쟁은 법정에서 끝나지 않을 터였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진짜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강태준의 고백이 있었던 그 밤 이후 펜트하우스 서재의 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졌다. 애써 서로의 시선을 피하며 일에만 몰두하려 했지만 한번 터져나온 감정의 파장은 두 사람 사이를 맴돌며 팽팽한 긴장감을 만들어냈다. 한서연은 프로페셔널한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그녀는 더욱 일에 파고들었다. 그것만이 복잡한 마음을 잠재울 유일한 방법이었다. 모든 정황 증거와 내부자의 흔적은 박진우를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박진우처럼 교활한 자는 언제든 꼬리를 자르고 빠져나갈 준비가 되어 있을 터였다. 그를 법정에 세워 유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그의 지시를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한방 스모킹건이 필요했다. 박진우는 직접 손에 흙을 묻히지 않았을 겁니다. 한서연은 거대한 화이트보드에 그려진 인물 관계도를 보며 말했다. 그가 아무리 치밀해도 누군가는 그의 손발이 되어 움직여야 합니다. TK그룹 내부에 그의 스파이가 있었을 겁니다. 기술 유출을 위한 백도어를 열어주고 회장님의 차명 계좌 정보를 흘린 내부 조력자. 우리는 그 약한 고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녀의 가설에 따라 강태준은 최근 몇 년간의 고위 임원들의 인사기록과 재무 상태를 비밀리에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수백 명의 임직원들, 사막에서 바늘 찾기 같은 일이었다. 하지만 며칠 밤낮의 분석 끝에 그들의 수사망에 한 인물이 걸려들었다. R&D 부서의 오정수 상무. 그는 한때 강태준과 차기 사장 자리를 두고 경쟁했던 인물로 뛰어난 능력을 가졌지만 번번이 강태준에게 밀려
만년 이인자에 머물러 있었다. 그리고 최근 그는 막대한 도박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동기와 약점, 모든 조건이 들어맞았다. 오 상무, 그럴 리가. 아버님 때부터 TK를 위해 헌신해 온 분인데. 강태준은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믿었던 사람에 대한 배신감은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하지만 오 상무는 이 사건이 터지기 직전 건강상의 이유로 갑작스럽게 장기 휴직에 들어간 상태였다. 그의 집과 연락처 모두 연결이 되지 않았다. 그는 증발하듯 사라져버렸다. 박진우가 그를 숨긴 겁니다. 혹은 제거했을 수도 있죠. 한서연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오정수 상무는 이제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인이자 가장 위험에 처한 인물이 되었다. 그를 누가 먼저 찾느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었다.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되었다. 강태준은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했다. TK그룹의 보안팀은 물론 국내 최고의 사설 탐정팀까지 고용되었다. 오 상무의 자금 흐름 통신, 기록 주변 인물들의 행적이 낱낱이 추적되었다. 박진우 측 역시 오 상무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을 터였다. 보이지 않는 추격전이 대한민국 땅 밑에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었다. 며칠 후 마침내 작은 실마리가 잡혔다. 오 상무의 아내가 몰래 시골의 한 병원에 거액의 병원비를 송금한 내역이 포착된 것이다. 그 병원은 오 상무의 늙은 노모가 입원해 있는 요양병원이었다. 이곳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서연이 지도에 한 지점을 찍었다. 전라남도의 한적한 항구도시. 서울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이었다. 내가 사람을 보내지. 강태준이 말했지만 한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제가 직접 가야 합니다. 그는 지금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을 겁니다. 어설프게 접근했다가는 오히려 더 깊숙이 숨어버릴 수 있어요. 변호사인 제가 직접 가서 법적인 보호를 약속하며 설득해야 합니다. 위험해. 박진우의 하수인들도 그곳으로 향하고 있을지 몰라. 그래서 회장님도 같이 가주셔야겠습니다. TK그룹의 회장이 직접 그의 안전을 보장한다고 약속한다면 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다. 강태준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판단은 언제나 옳았고 무엇보다 그는 그녀를 혼자 위험한 곳으로 보낼 수 없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최소한의 경호 인원만을 대동한 채 불 꺼진 고속도로를 달려 남쪽으로 향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마지막 결전을 앞둔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다. 그들이 도착한 항구 도시는 짙은 해무에 젖어 있었다. 낡은 어선들이 정박해 있는 작은 포구 근처 허름한 횟집 2층의 민박집. 오 상무는 그곳에 숨어 있었다. 강태준의 경호원들이 주변을 완벽하게 통제한 후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2층으로 올라갔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퀴퀴한 술 냄새와 함께 완전히 망가진 한 남자가 그들을 맞았다. 한때 TK의 핵심 임원이었던 오정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며칠간 깎지 않은 수염공포와 절망으로 충혈된 눈. 그는 문 앞에 선 강태준과 한서연을 보고 경기를 일으키듯 소리쳤다. 누구야 저리. 가난 아무것도 몰라. 오 상무님 접니다. 강태준입니다. 강태준의 목소리에 오 상무는 더욱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그때 한서연이 조용히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위협적이지 않게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오 상무님, 한서연 변호사입니다. 저희는 상무님을 해치러 온 게 아닙니다.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그녀의 차분하고 안정된 목소리가 방 안의 공기를 조금은 진정시켰다. 뭘 도와? 상무님께서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 잘 압니다. 박진우 회장이 상무님을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것도요. 이대로 숨어 지내면 평생을 공포 속에서 살거나 아니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게 될 겁니다. 한서연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모든 사실을 밝히고 검찰에 자수하십시오. 박진우 회장의 범행을 증명하는 데 협조하신다면
제가 변호사로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정상 참작 집행 유예까지 이끌어낼 자신이 있습니다. 오 상무는 흔들리는 눈빛으로 그녀와 강태준을 번갈아 보았다. 내가 어떻게 당신들을 믿어? 그때 뒤에 서 있던 강태준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연민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상무님, 지난 세월 TK를 위해 헌신해 오신 것을 압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모든 것을 망쳐버렸지만 이대로 상무님 인생까지 끝나게 둘 수는 없습니다. 증언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상무님과 상무님 가족의 안전은 이 강태준이 TK그룹의 모든 것을 걸고 지켜드리겠습니다. 박진우가 절대 손댈 수 없도록 말입니다. 그것은 회장의 약속이었다. 오정수는 무너져 내렸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오열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감과 마지막 구원의 손길을 잡았다는 안도감이 뒤섞인 울음이었다. 한참을 울던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방구석의 낡은 가방을 가리켰다. 저기 녹음기가 있어. 박진우 그 영감탱이가 날 믿지 못하고 협박할 때 혹시 몰라서 녹음해둔 것이오. 한서연과 강태준의 눈이 마주쳤다. 두 사람 모두의 눈에 희망의 빛이 떠올랐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그토록 찾아 헤맸던 황금 열쇠였다. 오 상무가 건넨 작은 디지털 녹음기. 그 안에는 박진우가 오 상무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협박하는 모든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모든 것을 확보하고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 동이 터오고 있었다. 치열했던 밤이 지나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한서연은 손안의 녹음기를 소중하게 감싸 쥐었다. 옆자리의 강태준은 말없이 창밖을 보고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강태준이 불쑥 손을 뻗어 그녀의 손 위를 가볍게 덮었다. 녹음기를 쥔 그녀의 손이 차갑게 굳어 있었다. 그의 따뜻한 천이 그녀의 손등으로 전해졌다. 수고했어 한서연. 그의 나직한 목소리에 지난 며칠간의 긴장과 피로가 한꺼번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그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손은 한동안 그렇게 포개져 있었다. 위험한 도박은 끝났다. 이제 마지막 무대에 막을 올릴 시간이었다. 결전의 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은 이른 아침부터 수백 명의 취재진과 인파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재벌 총수의 재판. 그 마지막 공판을 보기 위해 온 국민의 눈과 귀가 이곳으로 쏠려 있었다. 먼저 모습을 드러낸 것은 유성 테크놀로지의 박진우 회장이었다. 그는 참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하면서도 마치 개선 장군처럼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기자들의 질문에 그는 진실은 곧 밝혀질 것입니다. 라는 짧은 말만 남긴 채 안으로 들어갔다. 그의 오만한 태도는 자신이 이 게임의 승자임을 확신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잠시 후 강태준과 한서연이 탄 차가 법원 앞에 멈춰 섰다. 차 문이 열리자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폭죽처럼 터져 나왔다. 강태준은 굳은 표정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다. 그의 곁에 선 한서연은 외부의 소란에 전혀 동요하지 않는 듯 얼음처럼 차갑고 고요한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했다. 두 사람은 쏟아지는 질문 세례를 뒤로 한 채 묵묵히 법정으로 향했다. 드디어 재판이 시작되었다. 법정 안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검찰은 그동안 수집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강태준을 탐욕스러운 범죄자로 몰아붙이며 자신만만하게 최종 변론을 마쳤다. 모든 것이 검찰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듯 보였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박진우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걸렸다. 마침내 피고 측 변호인석에서 한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작지만 다부진 체구의 그녀가 일어서는 순간 법정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집중되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지금부터 변호인은 검찰이 제시한 모든 증거가 어떻게 한 사람을 파멸시키기 위해 정교하게 조작되었는지를 증명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법정 전체를 울릴 만큼 힘이 있었다. 그녀는 먼저 IT 보안 전문가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증인은 문제의 김대리 계정에서 나타난 데이터 유출 패턴을 분석하며 이것이 일반 직원의 소행이 아니라 고도의 훈련을 받은 해커의 전형적인 수법임을 명쾌하게 증언했다. 검찰이 내세운 가장 강력한 증거의 신빙성에 처음으로 금이 가는 순간이었다. 이어서 그녀는 유성 테크놀로지가 문제의 오피스텔을 임차한 페이퍼 컴퍼니를 사건 발생 6개월 전에 인수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증거로 제출했다. 박진우와 이 사건의 연결고리가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하자 방청석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박진우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미소가 사라졌다. 그리고 마침내 한서연은 비장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 측은 본 사건의 진실을 밝혀줄 핵심 증인으로 TK그룹의 오정수 상무를 신청합니다. 그 이름이 불리는 순간 법정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박진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완벽하게 처리했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가장 약한 고리가 바로 눈앞에 나타나려 하고 있었다. 잠시 후 증인석의 문이 열리고 이전보다 수척해졌지만 단정한 모습에 오정수가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떨리는 걸음으로 증인석에 앉아 선서를 했다. 한서연은 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증인, TK그룹의 핵심 기술을 유출하고 강태준 회장의 차명 계좌 정보를 빼돌려 박진우 회장에게 넘긴 것이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오정수의 입에서 나온 대답에 법정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의 죄를 순순히 인정했다. 누구의 지시를 받았습니까? 유성 테크놀로지의 박진우 회장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모든 시선이 방청석에 박진우에게로 쏠렸다. 그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변호사가 다급하게 이에 있습니다. 증인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라고 외쳤지만 재판장은 기각했다. 오정수는 한서연의 질문에 따라 박진우가 자신의 도박빚을 약점 잡아 어떻게 접근했는지, 강태준을 무너뜨리기 위한 계획을 얼마나 치밀하게 세웠는지를 떨리는 목소리로 모두 증언했다. 그의 증언은 검찰이 세운 모든 논리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교진 말이야, 저놈이 살기 위해 날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박진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함을 쳤다. 정숙하시오, 재판장의 엄한 경고에. 그는 다시 자리에 주저앉았지만 그의 눈은 이성을 잃고 번뜩이고 있었다. 상황이 불리해지자 박진우의 변호사가 반대 신문에 나섰다. 그는 오정수를 빚어 허덕이다 못해 없는 말까지 지어내는 파렴치한 배신자로 몰아붙이며 그의 증언을 폄하하려 애썼다. 그래서 박진우 회장이 직접 증인에게 그런 지시를 내렸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변호사의 자신만만한 외침에 한서연은 기다렸다는 듯 입을 열었다. 네, 있습니다. 그녀는 재판장을 향해 작은 디지털 녹음기를 들어보였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 측은 본 사건의 진실을 담고 있는 마지막 증거를 제출합니다. 증인 오정수와 유성 테크놀로지 박진우 회장의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입니다. 법정 안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박진우의 얼굴은 이제 하얗다 못해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재판장의 허가해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다. 오 상무 일처리 확실하게 해. 이번에 강태준 그놈 목을 확실히 잘라버려야 돼. 돈은 걱정 말고.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는 목소리는 의심의 여지 없이 박진우의 것이었다. 오만하고 거만한 그의 목소리가 법정 안을 가득 채웠다. 녹음 파일에는 그가 범행을 지시하고 증거를 조작하라고 명령하는 내용, 그리고 일이 잘못될 경우 오정수를 버리겠다고 협박하는 내용까지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그것은 완벽한 코펀치였다. 자신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지자 박진우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말았다. 아니야, 저건 조작된 거야. 거짓말이야. 그는 자리에서 뛰쳐나가 증인석으로 달려들 기세로 발악했다. 법원 경위들이 황급히 그를 제지했다. 그의 광기 어린 모습은
스스로 유죄임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었다. 거대한 무대를 세우고 모두를 속이려 했던 위대한 연출가의 가면이 산산조각 나 벗겨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재판은 사실상 그것으로 끝이었다. 며칠 후 최종 선고 공판. 재판장은 강태준에게 내려진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동시에 위증 및 범죄 교사 혐의로 박진우 회장에 대한 즉각적인 구속 수사를 검찰에 명령했다. 피고 강태준 무죄. 재판장의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강태준은 자신도 모르게 옆에 앉은 한서연의 손을 꽉 잡았다. 한서연은 그런 그를 보며 희미하게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법원 밖으로 나오자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취재진에게 둘러싸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180도 달랐다. 비난 대신 축하와 질문이 쏟아졌다. 강태준은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마이크를 잡았다. 진실은 승리했습니다. 길고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옆에 서 있는 한서연을 돌아보았다. 수많은 플래시 불빛 속에서 그의 시선은 오직 그녀에게만 향해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은 저의 변호인이 없었다면 결코 밝혀지지 않았을 겁니다. 이 모든 영광을 저의 변호인 한서연 변호사에게 돌립니다. 그의 말에 모든 카메라가 일제히 한서연을 향했다. 그녀는 당황한 듯 잠시 시선을 피했지만 이내 다시 강태준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두 사람만이 존재하는 것 같은 순간. 법정에서의 전쟁은 끝났다. 강태준은 자신의 왕국을 되찾았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왕국을 되찾아준 그녀를 향한 새로운 전쟁을 이제 막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고요했다. 강태준의 무죄 판결과 함께 박진우의 몰락이 확정되자 대한민국 재계는 거대한 지각 변동을 맞았다. 유성 테크놀로지는 끝없이 추락했고 박진우와 그의 하수인들은 줄줄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반면 TK그룹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욱 굳건히 일어섰다. 진실은 승리한다는 것을 온몸으로 증명해 보인 강태준 회장의 리더십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빛났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한서연은 강태준이 제안한 TK그룹 법무팀 총괄 고문이라는 파격적인 제안을 정중히 사양하고 자신의 작은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녀는 다시 예전처럼 조용히 억울한 사람들의 편에 서서 자신의 일을 계속했다. 강태준은 더 이상 그녀를 찾아오거나 연락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시간을 주었다. 법정에서 선언했던 경쟁을 시작하기에 앞서 그녀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정리할 시간을 묵묵히 기다려주고 있었다. 그의 배려 덕분에 한서연은 온전히 자신과 자신의 관계를 돌아볼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결심했다. 더 이상 이 불안한 관계를 끌고 가며 민호에게 상처를 줄 수는 없다고. 그녀는 민호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추억이 가득한 작은 카페에서였다. 오랜만에 마주 앉은 민호의 얼굴은 조금 수척해져 있었다. 그는 애써 웃으며 말했다. 이제 다 끝났으니 우리도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지. 요즘 병원에 환자가 많아서 너한테 신경도 못 써주고 미안했어. 그의 변함없는 다정함에 한서연의 가슴이 시큰했다. 그는 좋은 사람이었다. 너무나 좋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래서 더 이상 그를 속일 수 없었다. 민효 씨, 그녀는 어렵게 입을 열었다. 우리 헤어져요. 민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올 것이 왔다는 듯 힘없이 눈을 감았다. 내가 뭘 잘못했어? 아니요. 민호 씨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요. 변한 건 나예요. 한서연은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깨닫게 되었다고. 자신은 고요한 항구에 머무는 배가 아니라 거친 폭풍우 속에서 항해해야만 살아있음을 느끼는 배였다고. 나는 민호 씨가 주는 평온함과 안정감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건 내 진짜 모습이 아니었어요.
나는 당신의 세상에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당신을 더 이상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민호는 말없이 휴지를 건네주었다.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예, 강태준, 그 사람 때문이야. 한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 사람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는 그냥 나 자신도 몰랐던 내 안에 또 다른 문을 열어준 사람일 뿐이에요.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민호는 희미하게 웃었다. 그는 좋은 사람이었고 현명한 사람이었다. 더 이상 잡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알았어. 네가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그래도 밥 잘 챙겨 먹고 너무 무리하지는 마. 넌 항상 그게 걱정이야. 마지막까지 그는 그녀를 걱정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에게 행복을 빌어주며 아름답게 이별했다. 낡고 안정적이었던 화분은 깨진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려는 꽃을 위해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었다. 며칠 후 한서연은 처음으로 강태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약속을 잡는 대신 그녀는 그의 펜트하우스 주차장으로 차를 몰았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로비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치 그녀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두 사람은 말없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펜트하우스로 올라갔다. 사건 때문에 방문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공기. 이번에는 그녀가 그의 의뢰인이 아닌 온전한 한 서연으로서 그를 찾아온 것이었다.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진 거실에서 두 사람은 마주 섰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한서연이었다. 민호 씨와는 정리했어요. 강태준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깊게 흔들렸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세요. 한서연은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하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나는 강태준 회장님의 전리품이나 트로피가 될 생각 없어요. 당신이 싸워서 얻어낸 결과물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녀의 당돌한 말에 강태준의 입가에 마침내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럼 뭔데? 당신의 파트너가 되고 싶어요. 당신이 위기에 처했을 때 내가 당신 옆에 있었던 것처럼 내가 흔들릴 때 당신도 내 옆에 있어 주세요. 서로를 지키고 함께 싸우고 같이 성장하는 관계. 그런 관계가 아니라면 시작할 생각 없어요. 그것은 그녀의 선언이었다. 사랑을 구걸하는 여자가 아닌 동등한 관계를 요구하는 파트너의 선언. 강태준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리고는 그녀의 뺨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그의 눈빛은 세상 그 누구보다 뜨겁고 진지했다. 파트너라. 내가 원했던 게 바로 그거야, 한서연. 그는 그녀가 단순한 변호사가 아니라 자신과 같은 세상을 보고 같은 언어로 말하는 유일한 여자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가 사랑에 빠진 것은 바로 그녀의 그 강인하고 독립적인 모습이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두 사람의 입술이 마침내 포개졌다. 길고 긴 싸움과 망설임 끝에 찾아온 첫 키스였다. 폭풍우 같았던 사건 속에서 서로를 알아보고 서로를 지켜주며 싹텄던 감정이 비로소 하나의 사랑으로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몇 달 후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레스토랑. 강태준과 한서연은 여느 평범한 연인들처럼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신규 사업안 검토해봤는데 법률적으로 몇 군데 위험 요소가 보여요. 내일 내 사무실로 관련 자료 전부 보내줘요. 내가 수정안 만들어줄 테니. 한서연이 스테이크를 썰며 말했다. 이럴 줄 알았지. 우리 한 변호사님 없으면 난 사업도 못해. 강태준이 웃으며 대꾸했다. 그의 눈에는 사랑과 존경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의뢰인과 변호사가 아니었다. 때로는 연인처럼 달콤하게, 때로는 가장 신뢰하는 동료처럼 치열하게 서로의 삶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었다. 거센 비바람이 지나간 후 낡은 화분을 깨고 나온 꽃은 더 넓은 세상 속에서 가장 눈부시게 피어나고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그렇게 세상 가장 완벽한 파트너십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